안녕하세요. 차기호수와 모나크 기초물리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챕터 22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현대물리 중에서 간단히 핵물리 부분과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을 조금 맛보고 그 모나크 기초물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자, 핵물리를 소개합니다. 원자와 원자핵이 비슷한 점이 있죠. 우리 원자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자에 무엇이냐면 전체적으로 원자의 대부분의 전자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크게 그렸는데 굉장히 작은, 그래서 지름의 10,000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크기 속에 원자 핵이 들어있는데 그 원자 핵 속에는 또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죠. 그랬을 때 우리 이 명칭이 원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데 원자를 영어로 애톰이라고 한다면 원자의 종류를 가리켜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원소, 엘리먼트입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도 원소의 주기율표다라고 하죠. 그래서 원소는 산소, 탄소 이렇게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원소의 종류는 무엇으로 구분되냐면 원자번호 Z로 구분됩니다. 그런가 하면 원자핵도 영어로는 뉴클리어스인데 종류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종류를 부르는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는 핵종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뉴클라이드라고 하는데 이 뉴클라이드는 무엇으로 구분이 되냐면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로 구분이 됩니다. 원자의 경우에는 양성자 수로 정해지는 원자 번호가 다르면 다른 원소가 되는데 원자 핵의 경우에는 중성자가 다르더라도 다른 핵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번호들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원자와 원자를 설명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번호들이 나오는데 원자 번호,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사실은 원자 핵 속에 포함된 양성자 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중성 원자의 경우에는 중성 원자가 아닌 것은 이온이죠. 원자에서 전자가 하나 떼어져 나간다든가 또는 원자의 전자가 하나 더 보태진다든가 그러면 원자 전체가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근데 전하를 띠지 않은 중성 원자의 경우에는 원자에 포함된 전자수와 양성자수가 같아서 이것을 원자 번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성자 수는 N으로 표시하는데 이건 원자핵 속에 포함된 중성자 수의 수입니다. 그리고 질량수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질량수는 원자 번호와 중성자 수를 합한 것인데 이걸 A라고 표시하는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질량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으로 원자 핵의 핵종의 질량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해서 한꺼번에 핵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뉴클레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핵자라고 부르고 그 핵자 수가 바로 질량수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이 듣는 아이소토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원자 번호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질량이 다른 원소입니다. 그러냐면 질량은 전자는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굉장히 질량이 작죠. 대략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전자 하나의 질량은 양성자나 중성자 질량의 2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원자의 질량을 따질 때는 전자 질량은 그냥 빼놓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단 중성자의 질량은 크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하나 들어있으면 그 수소 원자인데 그 수소 원자의 질량하고 그 다음에 원자 핵 속에 양성자 하나하고 중성자 하나가 들어있으면 이걸 중수소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수소입니다. 화학적 성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질량은 그냥 수소의 중수소가 2배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핵종은 우리가 핵종은 뭐라고 했습니까? 원자핵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인데 이것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 원자 번호와 중성자 수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핵종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런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여기서 맨 위에 있는 A가 바로 질량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첨자로 쓴 거예요. 왼쪽에 위첨자로 쓴 것이 질량수, 아래첨자로 쓴 것이 원자 번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그 원소를 나타내는 원소 기호를 이렇게 쓰죠.
이 질량수 위첨자를 왼쪽에 쓰지 않고 이렇게 오른쪽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소 기호를 알면 그게 바로 원자 번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원자 번호는 따로 안 쓰기도 합니다. 그냥 원소 기호만 쓸 것 같으면 질량수하고 원소 기호만 쓰면 그러면 중성자 수도 알 수 있고 양성자 수도 알 수가 있으니까 핵종을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아이소토프가 양성자, 원자 번호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핵종이라고 했는데, 다른 핵종의 경우에는 핵종, 원자 핵만 놓고 보면 어떤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냐면 아이소톤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양성자 수는 중성자 수는 같지만 원자 번호가 다른 핵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이소바라고 구분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질량수는 같지만 질량수가 같으면 질량수가 같고 양성자 중성자는 막 변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원자 아이소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동위원소의 경우는 똑같은 전하를 갖고 있는데 이 질량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량이 다른 것을 실험으로 구분해내는 장치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량 분석기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스 스펙트로스코프라고 얘기를 하죠. 이 질량 분석기는 간단한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D라는 데서부터 이제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는 원소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동위 원소가. 그리고 여기에 균일한 자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지면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자기장이 걸려 있고, 전하가 균일한 자기장에서 움직이면 거기에 균일한 자기장의 방향과 수직으로 들어가면 원을 그리죠. 원을 그리고 이렇게 원 운동하면 질량에 따라서 반지름이 달라지는 그런 것을 이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서 동위 원소들의 상대 질량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D에서 전하는 같으나 질량이 다른 이온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균일한 자기장에는 저 C로 들어갈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나올 때의 속력을 V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온의 전하 원자 번호를 Z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원을 그린 첫 번째 것에 한 종류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하고, 그 원소의 질량을 그 동위 원소의 질량을 M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했습니다. 다른 건 반지름을 R2라고 하고 질량을 M2라고 한다면, 우리 여기다 무엇을 적용할 수가 있냐면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할 때 이 이온이 받는 힘은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전하가 받는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로렌츠 힘이라고 하고, 자기장 B에서 이거 벡터입니다. 속도 V로 전하 Q가 움직일 것 같으면 원운동을 하죠. 그때 받는 자기력은 F V 크로스 B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이제 그 자기장에서 움직이는 전하가 받는 점전하죠. 자, 이렇게 받는데, 지금 여기서 볼 것 같으면 V의 방향과 B의 방향, 속도의 방향하고 자기장의 방향이 항상 수직이죠. 여기 이 벡터 곱을 하면은 그때 사이각의 사인 세타를 이제 크기를 곱하는 것이니까 사인 세타가 항상 1이 돼서 이 힘의 크기는 어떻게 간단히 놓을 수가 있냐면 F는 QVB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종류에다가는 QVB인데 Q는 ZE 하면 되겠어요. 원자 번호에다가 2를 곱하면 그러면 ZE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건 질량이고 R1분의 V제곱이 이게 구신 가속도지요. 그래서 첫 번째 종류의 이온한테 적용하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R1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R2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에 B를 낼 것 같으면 R1분의 R2는 M1분의 M2가 되죠. M1, M2 빼고 나머지는 다 같으니까. 그런데 M1은 무엇에 해당하냐면 여기 이 질량수에 비례하죠. 그런데 질량수는 여기서는 이제 동위 원소니까 원자 번호는 같고 중성자 수만 다르기 때문에 여기 R1과 R2를 비교할 것 같으면 중성자 수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 핵에서 핵 반응이 나오는데, 무엇을 핵 반응이라고 하냐면 한 종류의 핵이 저절로든지 또는 무슨 방법에 의해서 다른 종류의 핵하고 입자로 이렇게 바뀔 때, 요거 decays into 할 때 우리가 이걸 번역할 때는 붕괴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때는 무엇이 만족해야 되냐면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보존이 돼야지 됩니다.
질량수가 보존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반응 전후에 전하가 보존된다. 이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이런 핵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핵반응에서 나오는 입자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에 유명한 것이 알파 입자. 알파 입자는 이렇게 쓰는데 알파자로 쓰죠. 그리고 이것도 핵종을 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첨자는 이것의 질량수고 아래는 전하가 되겠어요. 이건 사실 알파 입자는 뭐하고 똑같냐면 헬륨4 질량수가 4인 헬륨 원자의 원자 핵이 바로 알파 입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반응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베타 입자입니다. 베타는 전자의 흐름인데 그래서 여기다 베타 이렇게 쓰고 전자의 경우에는 질량수가 없다고 그랬죠. 질량은 무시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감마선인데 감마선을 감마 입자라고도 하죠. 또는 감마선은 전자기파를 부르는 것이니까 이걸 포톤이라고도 합니다. 이놈은 어떻습니까? 질량도 0이고 그 다음에 전하도 0이고 이러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핵반응의 예를 보여주려면 이제 납이 붕괴한다고 하겠어요. 납이 붕괴하는 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자, 이 납이 무엇으로 붕괴했어요? 요거 베타 붕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런 붕괴 과정에서 반드시 무엇이 보존이 되냐면 전하가 보존이 돼야 됩니다. 전하가 보존되는 건 요 아래 첨자들이 합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왼쪽이 82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83이니까 여기 전하가 보존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질량이 보존된다고 하는 건 위첨자가 이제 보존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214는 0 더하기 214가 되는 거 알겠습니다. 또 라디움이 붕괴한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라디움의 알파 붕괴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하가 보존이 돼야 되고 이건 아래 첨자 숫자들이 이렇게 보존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질량도 보존이 되고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마 붕괴에는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어떤 이제 핵종이 이렇게 감마 붕괴를 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감마 붕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마 붕괴에서 나오는 감마선은 어때요? 질량수도 0이고 전하도 0이죠. 그래서 핵종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베타 붕괴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베타 붕괴에서는 질량수는 바뀌지 않지만 여기에 그 전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의 전하가 생기는 핵종의 전하가 원자 번호가 하나 더 큰 거 나와야 되겠죠. 질량수는 어떻겠습니까?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베타 붕괴도 일어나고 알파 붕괴도 일어나는 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베타 붕괴와 알파 붕괴가 같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베타 붕괴하고 알파 붕괴에서 마이너스 2라 전하가 마이너스 2라고 플러스 2가 됐으니까 하나가 더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커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핵종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질량수가 4개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질량수가 4개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원자의 핵반응이 일어나서 한 종류의 방사능 원소가 다른 종류의 방사능 원소로 바뀔 것 같으면 무엇이 성립하냐면 반감기가 성립합니다. 반감기는 해프라이프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시간이 제로일 때 양이 n0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지수 함수로 점점 줄어듭니다.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이 양이 이 숫자가 2분의 1로 줄어드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반감기는 t가 시간이 그 반감기가 되면 전체 숫자가 절반으로 n0의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걸 이용할 것 같으면 다시 말하면 nt의 2분의 1은 2분의 n0다라고 하는 걸 이용할 것 같으면 바로 이런 관계를 구할 수가 있죠. ln 양쪽에 로그를 취합니다. 그러면 ln2는 람다 t 2분의 1 이렇게 되는데 반감기는 여기 이런 붕괴 과정을 이런 지수함수로 표현할 때 저 람다를 뭐라고 부르냐면 붕괴상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붕괴상수하고 반감기하고 곱한 것이 ln2가 되어서 여기 반감기는 ln2 나누기 붕괴상수고 ln2는 0.693 정도 되죠. 그래서 그걸 람다로 나누면 그럼 반감기가 되고 이렇게 반감기가 있는 성질은 어떠냐면 그 숫자가 같은 시간 강명마다 항상 2분의 1로 줄어드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같은 시간마다 2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반감기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자 핵에서 우리 무엇을 알게 됐냐면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떤 물체가 또는 어떤 대상이 구성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만들어졌을 때 어떠냐면 결합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결합 에너지는 언제 쓰이는 거냐면 사실은 꼭 원자 핵뿐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결합 에너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와 달을 보겠어요. 그러면 지구만의 질량 우리 얼마인지 압니다. 그리고 달만의 질량도 우리 얼마인지 아는데 지구와 달의 질량을 같이 재면 어떻게 될까? 이걸 두 개 그냥 더한 것과 같을까 아닐까? 이건 답이 헷갈립니다. 엄밀하게는 같지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같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 차이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지구와 달의 결합 에너지는 뭐냐면 지구와 달을 무한히 멀리 떨어뜨릴 때 필요한 에너지, 이게 바로 결합 에너지가 됩니다. 떨어뜨리려면 지구와 달은 서로 잡아다니고 있죠. 떨어뜨리려면 일을 해줘야 되겠죠. 그 일을 해주는 게 어떻게 되냐? 지구와 달의 질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량 차이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다가 하나로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질량이 더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질량 차이가 그 질량 차이에 대한 에너지, 거기다 C제곱을 곱하면 그게 에너지가 됩니다. 그게 바로 결합 에너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결합 에너지는 지구와 달의 경우에는 그 결합 에너지는 무엇과 같으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하고 같다.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런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구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결합 에너지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지구와 달을 결합해서 잰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고 거기다 결합 에너지를 더하면 그러면 지구의 질량, 지구와 달이 따로따로 있을 때의 질량 에너지를 더한 것과 같아진다. 그래서 결합 에너지를 더해야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구와 달을 한꺼번에 잰 질량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결합 에너지를 C제곱으로 나눈 게 바로 질량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한꺼번에 잰 질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와 달의 이런 만일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경우에는 이 결합 에너지가 아주 작습니다. 근데 우리 수소 원자만 하더라도 수소 원자는 무엇과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원자핵과 전자가 이루어졌죠. 또 원자핵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양성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자 하나와 수소 원자가 있으니까 양성자가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질량 에너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유전자의 질량 에너지가 이렇게 있는데, 두 개를 같이 합한 수소 원자의 질량 에너지는 이렇게 되는데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요게 되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개 더하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요거 아닙니다. 그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결합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 에너지를 간단히 계산하면, 자, 결합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표시된다고 그랬죠. 한꺼번에 잰 질량에다가 결합 에너지를 더해야지 둘 따로따로의 질량이 나오니까 결합 에너지를 계산할 것 같으면 아까 우리가 수소 질량, 양성자 질량, 전자 질량 에너지로부터 결합 에너지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결합 에너지의 비율을 비교할 것 같으면 아까 지구와 달을 계산한 경우에 결합 에너지 나누기 지구와 달의 질량 할 것 같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16승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1이 소수점이야 16번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거의 무시할 만하는데, 자,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이 결합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뭐 약간이라도 측정할 정도가 된다. 요거 두 개를 비교하면 그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원자 핵으로 오면 원자 핵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게, 핵종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중성자 하나하고 양성자 하나가 합해진 원자핵. 이게 바로 중수소의 원자핵입니다. 이걸 중양성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중양성자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 요거 질량 한꺼번에 재면 양성자만의 질량은 이렇게 되고 중성자만의 질량은 이렇게 되는데 중양성자의 질량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 에너지를 구해볼 것 같으면, 자, 이렇게 되지가 않지요. 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결합 에너지를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이번엔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 되는 거죠. 9 곱했으니까 이게 거의 얼마냐면 0.1% 정도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자 핵으로 가면 이 결합 에너지가 상당히 커지게 되는 거고, 이제 원자 핵으로 가면 이렇게 잔뜩 있을 때 원자 핵
핵의 결합 에너지는 뭐냐면 요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모두 하나씩 떼어내 가지고 다 무한히 멀리 보내기까지에 필요한 그런 에너지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아까 핵종은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죠. 이랬을 때 이런 핵종이 갖는 질량을 이렇게 표시한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핵종의 결합 에너지를 이렇게 표시한다고 한다면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자, 이 핵종의 결합 에너지는 양성자를 따로 떼어낸 Z개의 양성자 질량 에너지하고 N개의 중성자 질량 에너지에서 핵종의 질량 에너지를 뺀 그 차이가 바로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핵물리에 대해서는 우리 원자 핵종을 어떻게 기술하는지, 그 다음에 핵반응에서 감마 입자가 나오는 경우, 베타 입자가 나오는 경우, 감마선이 나오는 경우, 이런 건 어떻게 기술하는지, 그 다음에 결합 에너지는 뭔지 여기까지 공부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무엇으로 넘어가냐면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갑니다. 상대성 이론이란 뭐냐면 두 기준계에서, 근데 두 기준계가, 우리 기준계는 마음대로 정한다고 그랬죠. 한 기준계하고 다른 기준계는 한 기준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그런 기준계에서 우리 여러 가지 물리량들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비교하는, 그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여기 비행기가 있는데, 이때 여기서 이런 속도가 표시되어 있을 때 A가 B를 본 속도가 VBA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VBA는 A 기준계가 보니까 B 기준계가 움직이는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VCB는 B가 본 C의 속도, 여기서 첨자가 오른쪽에 있는 첨자가 보는 사람입니다. C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B 기준계에 있는 사람이 비행기를 C라고 할 때 비행기를 본 그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가 비행기를 보면 어떻게 되냐? A가 비행기를 보면 그때는 무엇으로 구하냐면 속도 덧셈 법칙으로 구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속도 덧셈 법칙은 분모에서 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모에서 이게 없으면 우리가 속도 덧셈 법칙 옛날에 했었는데 VCA는 VCB 더하기 VBA 이렇게 되는데, 분모에 요 한항이 하나 들어갔어요. 요것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상대론적 속도 덧셈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를, 요게 보통의 속도에서는 어때요? 광속이 굉장히 크니까 거의 무시할 수가 있지만, 하나하나의 속도가 광속과 같아지면 무시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상대성 이론이 나오게 된 것이 광속 불변이라는 현상 때문이었는데, 광속 불변이란 만약에 진짜는 가능하지 않지만 이 비행기가 광속으로 움직인다고 하겠어요. VCB가 광속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VC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VCA는 고전적으로 할 것 같으면 VCB에다가 VBA를 더해야 되겠죠? 근데 역시 광속이다. 이게 바로 광속 불변입니다. 그래서 광속 불변이란 VCB가 C면 VCA도 C다. A하고 B는, A 기준계와 B 기준계는 서로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자, 이런 속도 덧셈 법칙에다가 VCB를 한번 C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VCB짜리에다 C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나서 분모를 통분합니다. 분모를 통분하면 여기 C제곱을 위로 올려서 여기 C가 이렇게 C가 하나 지워지고 C가 올라가죠. 근데 어떻습니까? 분자 분모가 같으니까 그냥 C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속 불변, 다시 말하면 어떤 기준계나 광속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빛이 갖고 있는 이상한 성질이 아니라 이건 속도 덧셈 법칙의 성질이다. 그래서 광속만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도 예를 들어서 0.5c라고 한다면 0.5c고 B가 A에 대해서 움직이는 속도가 또 0.5c라고 한다면, A 중계에서 그 비행기를 본 속도는 0.5c 더하기 0.5c가 아니라 요 속도 덧셈 법칙에 집어넣을 것 같으면 0.8c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입니다. 여기 비기준계가 이렇게 시계가 있다고 한다면, 비기준계에 놓인 시계는 비기준계에서 볼 때는 움직이지 않죠. 근데 A준계에서 보면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시계는 느리게 가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시간 팽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A기준계에서 본 시간 간격을 델타 TA, B준계에서 본 시간 간격을 델타 TB라고 한다면, 델타 TA는
델타 t에다가 1-c제곱분의 v제곱의 루트를 한 걸 곱해야지 델타 tb가 된다라고 하는 거겠어요. 근데 1-c제곱분의 v제곱은 이건 항상 1보다 작은 숫자죠. 그래서 델타 tb는 델타 t보다 항상 작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건 어떻습니까? 똑같은 게 하나씩 움직이더라도 시계가 천천히 간다. 간격이 천천히 간다라고 해서 이거는 움직이는 시계는 느리게 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또 비기준계에 이렇게 막대기가 하나 있다면 막대기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A기준계에서 보면 움직이는 막대는 짧아져 보입니다. 그것을 길이 수축이라고 하는데, 그건 비기준계의 길이에다가 아까 요 팩터 요걸 곱하면 이건 이제 더 짧아지죠. A기준계에서 보면. 그래서 움직이는 길이는 움직이는 방향으로 더 짧아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모나크 기초물리에 나오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제 3개 나와 있는 거 풀고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핵반응에서 나오는 입자는 무엇인가 봤더니 어떻습니까? 여기에 라듐이 있습니다. 라듐 88, 226에서 뭔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라돈 86, 222가 됐어요. 자, 이거 가지고 보면 전하 보존을 써야 되겠죠? 전하 보존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X는 뭡니까? X는 2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질량 보존을 이용해야 되겠죠? 질량 보존에서 Y는 뭐가 됩니까? 질량은 4가 되니까 전하가 2고 질량이 4짜리 뭡니까? 알파 입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핵이 형성되면서 질량 결손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9승 kg일 때 이 핵의 결합 에너지를 구하라. 결합 에너지라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량이 줄어든 거, 요것을 에너지로 환산한 거라고 그랬죠. 에너지를 어떻게 환산한다고 그랬어요? C제곱만 곱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질량 결손은 저기에서 주어진 M에다가 C제곱을 곱해야 되니까 질량 곱하기 C제곱, C는 3 곱하기 10의 8승이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이제 단위는 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나크 기초물리의 모든 내용 다 하고 이제 진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제, 지구의 관찰자는 0.87로 움직이는 퀘이서를 발견했는데, 원래 이 퀘이서의 길이가 7 곱하기 10의 9승 센티미터라면 퀘이서가 이동하는 방향 길이가 지구에서는 얼마로 관찰되는가? 짧게 관찰이 되겠죠. 얼마로 관찰되는지 할 때는 이거 무엇을 이용합니까? 길이 수축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길이 수축에다가 주어진 값을 다 집어넣습니다. 7의 10의 9승하고 C제곱분의 V제곱은 C분의 V가 바로 0.8이죠. 그래서 0.8의 제곱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8의 제곱할까 해가지고 루트를 씌우면 이거 바로 뭐가 되냐면 0.6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0.6을 곱하면 4.2 곱하기 10의 9승 센티미터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모나크 기초물리 우리 하는데 근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동안 모나크 기초물리는 무슨 책이라고 했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수능처럼 그렇게 보는 시험을 위해서 물리 분야에서 준비하는 그런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모나크 기초물리의 내용을 이렇게 봤더니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떤 현상 하나를 요약해서 중요점을 빼가지고 거기서 어떤 식을 적용할지를 집중적으로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문제들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모나크 기초물리를 함께 공부해 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모나크 기초물리의 모든 단원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